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반드시 금연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새해 시작한 분들,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이 36번째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역행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기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현재 흡연율이 약 19%로 5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1년 전보다 흡연자 수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는 전자담배나 청소년 흡연 비율 등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 흡연자 수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될 텐데요. 담배에 4천여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가고 백해무익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요,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죠. 자신의 의지로 성공하는 확률이 불과 4%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올해 절반이 남았는데 의지를 갖고 다시 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들도 있으니까요, 적극 도움 받아보시고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축구장 같은 경기장 관람석 안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수명 주기를 통해서 골목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창업 문턱에 쉽게 진입하는 방법인데요. 본사가 가맹점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요, 상호와 상표, 기술, 서비스 등을 같은 이미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 로열티를 받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치킨집, 편의점,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거의 이 사업인 경우가 많죠. 네,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답 참여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밀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요? 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죠? 네, 가뭄, 냉해 때문에 흉작이 돼서 수확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보조금이라도 받자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밀밭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네. 미국 농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겨울 및 재배 면적의 이렇게 33%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이 캔자스주인데요. 이 지역은 작년 가을에 파종한 경작지의 19% 정도가 이렇게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한 정부 정만치를 보더라도 올해 캔자스 밀 생산량이 1억 9,140만 부실 정도 된다고 하는데 1963년 이후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품질위원회 측에서는 이것보다 더 적은 1억 7,800만 부실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밀 재고량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밀 생산지가 오클라호마주가 있는데요. 여기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네. 오클라호마주 밀위원회 관계자는 북부 6개 카운티에서 65에서 많게는 70%의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밀 수급 차질이 있는데요.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미국이 흉작을 겪으면서 또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 지금 전쟁 때문에
곡물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데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7월 달에 이 흑해 곡물 협정 재연장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이 흑해 곡물 협정과 이제 재연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유엔과 협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협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17일 날 흑해 곡물 협정이 2개월 재연장된 이후에 러시아 식품과 비료 수출을 유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흑해 항구가 막히면서 식량 위기가 고조되자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일단 우크라이나산 곡물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러시아산 농산물 그리고 비료 수출, 러시아 농업은행과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시스템 연결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곡물 협정이 작년 7월 달부터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걸 120일 기한으로 해서 협정을 계속 재연장한 겁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60일씩 연장이 됐는데요. 만기일이었던 5월 18일 날 재연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요? 대러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 주장은 식량과 비료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농업은행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복귀시켜달라. 그리고 페브데니 항으로 통해서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송출 재개가 이행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은 곡물 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 곡물 대부분이 운송되는 핵심적인 해상 수출로인데요. 해마다 4,500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가 지금은 차단이 되면서 네. 좀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요구 조건 들어주지 않으면은 협상 재연장을 파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곡물을 가지고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겪었는데 올해는 네.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많이 오른 곳 이탈리아인데요. 네. 우리 이제 밥을 먹습니다. 이탈리아는 네. 파스타. 그렇죠. 맞잖아요. 이제 네. 파스타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파스타 가격이 3월 달에 17.5%. 어이구, 이거 뭐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4월 달에 16.5%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이탈리아 소비자 물가지수의 2배 이르는 건데요. 이 파스타는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고 평균적으로 연간 23kg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문제는 식품 가격 상승률 19%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소비자 지출에서 에너지보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예산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은 네. 뭐 난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솔직히 따지면 생활비에서 먹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식량 소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다 줄여도 사실 먹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건데요. 영국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하위 20% 가구의 5분의 3이 식품 구매를 이미 줄였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3월 달에 식품 판매가 전월 대비 1.1% 그리고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하면서 1994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은 좀 안정이 됐는데 식품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네. 실제 원자재 시장에서 식품 가격은 작년 4월 이후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종 가격에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뭐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원자재는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품 가격은 오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영국 영란은행 측에서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무렵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식품 생산자들이 비료, 에너지 등 공급업체와 상대적으로 비싸게 장기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식품 가격이 비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식탁 물가가 오르면서 각국 정부도 대책 마련하느라 굉장히 분주한데요. 이탈리아는 2주 전에 파스타 가격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협회, 정부 관리가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파스타 가격 상한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이미 더 올랐는데 그걸 못 올리게 하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식품에 부과하는 판매세는 일단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달에 주요 유통업체들과 함께 가격 인상 가능하면 좀 자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체 식품 공급망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참. 또 별로 안 좋은 뉴스 같은데 네. 기후변화 때문에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네. 인류를 먹여 살릴 식량 공급이 큰 위협을 받는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환경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기후현상 가운데 하나가 극단적인 강우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폭염 때문에 쌀 수확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극심한 강우 때문에 쌀 수확 감소분이 7.6에서 8.1% 정도 된다고 파악했는데요. 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흡수 또 이제 결실을 위한 수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렇게 비 때문에 새기 말까지 추가로 8% 이상 쌀 수확량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어떻게 네. 캐스터님 잘못이니까.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워낙 자주 그렇죠. 극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전쟁, 농사는 이제 그만. 네, 농사는 또 기후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많네요.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캐스터님. 네. 해외 소식 다음 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인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스포츠를 즐기러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축구장 가변식 관람석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변형 관람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네.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가변형 관람석, 네. 일명 이제 수납형 관람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수납형요? 네, 수납 그러면 우리 이제 책상에 그 서랍을 뭐 집어 넣었다 뺐다 이런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변형 관람석은 뭐냐면 이제 책상 서랍과 같이 평소에는 이제 경기를 하는 중에는 이걸 이제 빼놓고요, 이걸.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다시 안으로 좀 집어 넣어서 만든 네. 그런 이동형 그런 그 관람석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강당 또 뭐 체육관 그다음에 행사장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수납을 해서 보관했다가 관중들이 오게 되게 되면 편한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축구 팬들이 이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지금 최근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가변형 관람석을 쓰고 있는 모든 데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축구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뭐 강당이나 체육관 특히 학교 같은 데도 이런 가변형 관람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좀 안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지방 소재에 있는 뭐 이제 FC의 그 홈 구장인 그 축구 전용 구장에서 방문했던 그 원정 팬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SNS상에서 많이 그래요? 하고 있거든요. 축구 전용구장인데? 네네. 그런데 축구 전용구장인데 이제 그 육상 트랙이 있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경기, FC 경기가 될 때는 이제 가변형 관람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상 경기가 진행이 될 때는 이걸 접어서 이제 보관을 해서 육상 트랙을 활용하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제 관중석이 이제 관중들이 이제 응원을 하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팬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거 뭐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팬들이 불안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 구장이나 또는 담당 그 지자체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치 중이에요. 네네. 이게 왜냐면 응원할 때 막 뛰거든요. 네. 야,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뛸 텐데 네. 그 리듬 타면서요. 네. 이 경기장에서 사고 나면 큰 참사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그래요. 근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왜냐면 우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재난은 예방 아닙니까? 이게 대비를 해야죠. 근데 이게 뭐 특정 그 구장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가 문제고? 또 여기만의 문제인가요, 이게? 여기는 실은 이제 2020년 7월에 이제 건립이 됐고요. 예? 그렇게 최근에 건립이 최근에 건립이 됐죠. 그리고 이제 관중석은 한 1만석 관중석 중에서 이런 이제 가변형 관람석을 사용하는 게 한 8,000석 정도. 약 80% 정도가 이런 어떤 규모죠. 어이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변석 관람석을 축구장에 적용하는 이유는요. 이제 축구장 가까이 실질적으로 관중들이 가줘야 이 선수들이 뛰면서 그렇죠. 느끼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각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가변석 현재 관람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변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립형이거든요. 집어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의자를 설치한 것보다는 좀 그렇죠. 불안하겠죠. 특히 이제 이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 바퀴가 이제 지지 하부 바닥과 이게 밀착돼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는 흔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위에서 어떤 그 관중들의 어떤 무게, 이 하중을 또 견뎌줄 수 있도록 이 밑에 있는 그 구조가 이렇게 튼튼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유격 같은 게 발생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부 지지대에서 이제 사람이 발로 밟았을 때 이게 막 흔들흔들하는 것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재 동영상들이 이제 SNS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미. 야. 근데 이 가변식 관람석을 어쨌든 고정시킨 바닥에서 균열까지 발견하면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원래는 이제 가변식이니까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제 건립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뭐 높이도 좀 더 높고요. 이게 그다음에 길이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장에 비해서 좀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건립 초기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립 초기에 이런 문제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가변식으로 있던 것을 이제 밑에 바퀴를 빼고 바닥에 이제 고정을 했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제 고정했던 부위가 이제 바닥에 이제 뭐 볼트잉을 해서 실은 이제 견고하게 고정을 했었는데 이 부위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뭐 직접 저한테 제보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균열이 발생이 많이 돼 있었고 콘크리트 깨진 부분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균열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큰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뭐 들뜨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깨졌었는데 결국은 이렇다고 보면은 이제 관중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핑 응원을 한다든지 한 곳에 몰린다든지 하다 보면은 이제 가변석 관람석 자체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같은데 그러면 이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축구장을 관리하는 구단 측이든 또는 이제 관할된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진짜요? 네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K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즌 전에 이런 가변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전 검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검사 결과 크게 문제가 없었고 관련해서 이제 프로축구연맹에도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에게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느냐 이제 확인을 받았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관중들은 응원을 하다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응원하는 과정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통해서 점핑 응원을 좀 금지토록
그렇게 하고 안전 주의 안내판을 표지를 더 설치를 해서 주의토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주의토록 하겠다. 지금 근데 주의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6시 30분기에서 백령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실 준비를 하시고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시 30분을 기해서 백령 대청도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실 준비를 하시고 방송을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 그래요. 주의를 해달라 응원할 때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거네요. 그 점프하면서 응원하는 거 맞죠? 아무래도 이제 간증 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집에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응원을 할지라도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튼튼하게 실질적으로 이 가면서 이제 그 관람석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지는 않고 응원 자제한다. 이건 좀 이 팬들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이런 부분에 말이 대해서. 안 되죠. 예. 네. 야, 이해가 안 되는데 멀리까지 원정 응원하러 가는 원정 팬들은 사실상 응원하러 가는 건데 이거를 네. 금지한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장 점검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결과가 나왔나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네.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26일 날 네. 여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점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관련된 그 지자체장이 이제 어제죠. 30일 날 어제 여기 축구 전용구장을 찾아서 직접 관람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람석 이 제작 업체의 어떤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고요. 네. 관련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관람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대의 유격 흔들리는 것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브라켓을 좀 추가로 더 대서 보강을 한다든지 좌우 흔들림 이런 방지 시설 자체도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조 안전 확인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구단에서는 이제 2020년 7월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건축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받았으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 안전 확인서가 이제 오픈된 게 A4 한 장짜리예요. 물론 이제 구조기술사가 하셨으니까 다 믿으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면 과연 세부적으로 하중이 작용은 얼마나 됐었고 그리고 이제 충격이라든지 또는 안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백데이터가 현재 없고 A4 한 장이다 보니까 역시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못 믿겠다. 그럼요. 이런 현재 느낌을 당연하죠. 갖고 있는 팬들도 많이 있는 상태죠. 제가 지금 들어도 못 믿겠는데 혹시나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경기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나요, 이러다가? 가변석 관람석은 이제 최근에 많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에서 이제 경기 중에 또는 이제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붕괴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이영천에서 현재 축구장이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현재 축구장 80m 정도의 펜스가 이게 이제 무너지고 꺾이고 해서 축구장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좀 있었고요. 네. 축구장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야구장에서 좀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NC 다이노스 2군의 홍구장인 그 마산 구장이 야구 경기 도중에 위에 펜스가 이게 무너졌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외에도 2003년 9월에 이제 태풍 매미의 영향에 의해서 조명탑이 또 무너지면서 외야 그라운드를 덮쳤던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회의에서도 2017년 10월에는요. 프랑스 리그안 경기 도중에 골이 이게 나오니까 원정 팬들이 너무 기뻐하는 과정에서 스탠드가 이제 무너지면서 30명이 부상이 됐던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팬들이 응원을 하다 보면은 흥분해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하중이 많이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경우가 좀 있었고요. 2007년 11월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역시 축구 경기가 끝날 무렵에 관중들이 환호하는 순간
광중석이 또 무너져서 8명이 부상이 됐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고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람석 자체는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변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뭐 야구장이라든지 또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생활체육관이나 체육관이라든지 행사장에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람석에 대해서 실제 흔들림,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림이거든요. 뭐 흔들림에 대해서 이제 뭐 볼트를 좀 더 조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대각제, 그래서 경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각제나 X자 형태로 뭐 브레이싱을 좀 추가로 보강을 해서 이런 흔들림을 좀 막아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판이 있잖아요. 이 발판도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제품을 쓰는 그런 발판인데 이것도 되게 실제 발판의 두께가 좀 적었을 경우에는 흔들림이 좀 더 세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판 보강을 좀 한다든지 연결부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게 볼트에 대한 어떤 조임 부분들 그다음에 무슨 클랙이 균열이 좀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띄어보게 되면 흔들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고 네, 점검을 좀 하시고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주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요 밑에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관리 주체의 역할인 거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입구 통로 쪽이 되게 좀 혼잡하잖아요. 이게 좁고 혼잡하다 보니까 입장할 때 사전에 좀 순서를 좀 지켜서 질서 있게 좀 입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기장에서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 출입구라든지 또는 대피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피 통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들림이나 진동이 좀 세다라고 느꼈을 경우에는 응원도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좀 있겠죠. 아이고, 예. 당분간은 진짜 어떤 확실하게 안전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난은 예방 축구장 가변식 관람석 안전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오늘 오전 6시 32분을 기해서 서울 지역에도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6시 30분에 발령된 경계경보와 관련해서 합참에서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자영업자 시장이죠. 여전히 그 어려움이 이어진 상황에서 가장 변화를 겪고 있는 곳도 자영업자 시장인데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이런 변화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목 경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자영업 시장 간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분석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요즘 뭐 우리나라 한 550만 자영업 시장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마스크 시대도 끝나고 이제 반등세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고물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자영업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이 호주머니는 좀 계속 얇아지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폐업하는 가게들은 여전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호황이었던 전국의 이런 오토바이 쪽으로 앞세운 배달 아이템 같은 경우는 폐업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특히 뭐 이런 그 배달업체를 주관했던 공유주방업체들 이런 데는 업체 도산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야, 요즘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 시장 경기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맑은 하늘이면 좋겠는데 아주 여전히 잔뜩 흐림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 개인적으로 공유주방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에요. 예. 요즘 공유주방은 사실 처음부터 부동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개인데 공유주방을 통해서 배달 음식점이 늘어났을 뿐인데 이게 비대면 시대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공유주방 업체들 요즘 문 닫은 데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뭐 우리나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한 570만 명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한 100만 명 창업, 요즘 코로나 시대는 폐업자도 늘어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도 폐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한 550만 명, 코로나 전보다 한 20-30만 정도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통계 추산치입니다. 그 당장 자영업 경기나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게 상권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실제 요즘 상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특징이 있나요? 요즘 상권, 요즘 자영업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상권은 이렇게 경기가 불안할수록 새로 생기는 가게는 늡니다. 특히 새로 생긴 불안한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가게들이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많은데요. 요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정위 등록 브랜드만 하더라도 거의 12,000개가 넘을 정도로 계속 신규 브랜드가 늘고 또 새로운 가게가 많이 생긴 반면 또 의외로 임대료 비싼 가게들은 뭐 요즘 홍대 같은 이런 매머드급 상권에서도 여전히 임대 문제를 써붙였다는 것은 권리금도 못 받고 이미 폐업하고 나가셨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 많이 있고요. 물론 상권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서울 지역 이런 테헤란로, 마포, 소소문, 광화문 같은 이런 오피스 상권은 뭐 재택근무나 이런 게 좀 이제 완화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반등세가 있고요. 또 전국에 한 200개 4년제 대학 뭐 150개 2, 3년제 해서 한 350개 대학가 상권이 있습니다만 대학가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좀 활기를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서울의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인 이런 이태원, 뒤에 있는 경리단, 해방촌 같은 이런 곳들은 아직도 그 이태원 참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 전국의 관광지 상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뭐 해외 시장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런 관광지를 중심으로 그래도 활기를 찾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렇군. 야, 이 상권 얘기 들으니까 예. 좀 바로 뭔가 현실이 느껴지는 느낌? 예. 오피스는 괜찮다. 맞거든요.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집이 또 제가 용산이라.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느껴져요. 예. 최근에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도. 맞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다고 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생활 밀접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고 의미가 어떤 건가요? 예, 사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뭐 문을 열어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문을 닫아도 폐업 신고 국세청이 하기 때문에 네. 국세청이 2017년 11월부터 국민생활과 좀 밀접한 100개 업종을 선정해서 과연 사업자 수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최근 20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데이터로 아마 우리나라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아마 292만 5천 명 최근 5년 사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자영업자 수가 2018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달업종 정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뭐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
숙박, 뭐 병원, 교육, 서비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대 업종별로 많이 는 건 어떤 거고 줄은 건 어떤 거고 또 수명이 긴 건 어떤 거고 짧은 건 어떤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발표를 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의미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 보통 사업 존속 기간이 5년, 10년 가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종별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가는 업종, 예. 그리고 가장 자주 바뀌는 업종, 이건 예. 어떻게 나타나죠? 지금 전체 생활업장이 일단 평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의 평균 사업 전속 연수 국세청 기준으로는 8년 9개월입니다. 8년 평균. 9개월. 네. 8년 9개월이 넘으면 장수업종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8년 9개월도 안 되면 단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장 장수업종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송창식 노래에도 나왔던 담배 가게입니다. 예, 담배 가게가 무려 17년 11개월 거의 한 18년 정도 업력이 있는 물론 담배 가게는 요즘 전국에 5만 5천 개 정도 되는 편의점에서 거의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16년 이발소고요. 세 번째는 금은방이 한 15년 11개월 네 번째가 철물점입니다. 한 15년 10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하고는 그러니까요. 좀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수명이 짧은 네.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마 이런 네이버 포탈 같은 포탈에도 40만 명의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있는 것처럼 통신 판매업이 수명이 가장 짧았습니다. 2년 7개월 정도. 두 번째 수명이 짧은 아이템은 우리나라 전국에 한 10만 개가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 카페죠. 2년 한 3년 1개월 정도. 3년 1개월. 네, 세 번째가 이런 헬스장 같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3년 6개월. 네 번째 이 펜션 게스트하우스도 수명이 짧습니다. 한 3년 7개월. 그다음에 요즘 골프 인구 늘었는데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도 3년 7개월 순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명이 긴 것과 짧은 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방금 들었던 뭐 철물점 이런 게 수명이 엄청 담배 뭐 예. 긴데 트렌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요 트렌디한 아이템이 요즘 뜨는 아이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트렌디하다는 것은 야 그때 사람들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집중되는 만큼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금방 실증 내고 실증 내면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문 닫고 반면 약간 트렌디한 이런 느낌이 떨어지는 아이템들은 야 그런 사업이 있어 하는데 늘 그 골목에 가면 있죠. 그 가게가 있는 있죠. 이런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도 자영업 시장에서는 좀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템들이 생각을 해보면 창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담배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철물점 쉽게 못 열 것 같은데 해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참고로 이렇게 존속 기간이 긴 업종은 창업을 해도 좋고 반대의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로 참고하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존속 기간이 길다고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수명은 길지만 가늘게 길게는 살아남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 관점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생겨났던 통신 판매나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 커피집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 특히 이 주요 업종들의 이런 아이템들의 투자 대비 수익성, 매출액 데이터 같은 경우가 공정위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정확히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많이 생기는 아이템들 뭐 특히 최근에 뭐 커피점 같은 경우도 선발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갑자기 한 2,400개 오픈한 이런 브랜드들 한 2,000개 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브랜드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평균 매출액이 한 달에 한 2,500 이 정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철물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수익성 높은 거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인사이트,
뭐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빅아이템 찾아 산말리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요. 아이템 잘 잡았다고 꼭 내 창업 인생이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상권, 입지 이런 상권 여행을 좀 많이 해서 해당 지역 상권 골목에 맞는 틈새 아이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요즘 장수 시대 요즘 뭐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래도 벌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 시장도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아이템보다 그래도 오래 살아남으면서 또 이렇게 벌이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과연 어느 골목 어느 입지인지 수도권이 나을지 지방이 나을지 뭐 이런 좀 폭넓은 오히려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상권 쪽까지 좀 보면 아마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29분기에서 백령지역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실제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6시 32분에 서울 지역에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미사일 낙하물을 유의하시고요.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할 준비를 하시면서 방송을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사일 낙하물 유의하시고요.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할 준비하시면서 방송을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일이 없기를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는 건강하게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답은 프랜차이즈고요. 네, 정답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저출산 문제가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지만 결혼은 계속 줄어들고 혼인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기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자리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구매 혼인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널리